안녕하세요. 합격예법학원 김중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마련한 것은 자, 곧 이제 동차가 2차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법무사와 법원행시, 법무사는 특히 이제 본격적인 동차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주관식 시험이 주된 학습 포커스로 맞춰지는데 결국은 이제 답안지를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기를 쓰듯 무언가를 써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형식 틀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격과 모양, 외형 틀 정도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우리는 맞춰보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함께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례 답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제 교재 교환과 함께, 이 교환입니다. 이 교환과 함께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민법을 할 거고요. 다음 8월쯤에 민사소송법 이렇게 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동차반 들어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불안했던 마음이라든지 두려움을 조금 다운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강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민법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보시면요.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서요. 제가 법무사랑 법원행시 기출 5개년치를 지금 쟁점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죠. 무조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쟁점은 중복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주요 쟁점은 자, 다시 출제된다. 나름 불문율입니다. 절대적으로 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주요 쟁점은 다시 출제되지만 어떤 판례 사안이 나올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이 판례라고 하는 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전혀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위험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 채점에서의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났던 판례 사안을 그대로 출제하는데 어떤 판례 사안이 출제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쟁점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지만 그 한정된 쟁점에서 광범위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판례들을 선별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자 필요합니다. 자, 가볍게 함께 볼게요. 3페이지에 2018년도 자 민법 총칙 부분에서 친권자와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뒤에 친권 남용 그리고 성명 모형에 따른 계약 당사자 확정과 자 무권 대리 표현 대리 흔치 않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5개년 쭉 봤을 때요. 민법 총칙이 2018년도에 한 번 나왔죠. 자, 그럼 밑에 쭉 보시면 채권 총론 부분에서 압도적인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대위권이고요. 2019년 보시면 일문의 물권법 영역에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저당권이 안 나오고 비전형 담보인 특별법상의 가등기 담보권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불이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문도 보시면 또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입니다. 그리고 2020년 보시면 물권법은 아예 1문과 2문에서 법정지상권으로 100점을 쭉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간 쌓인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관련돼서 다 출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세요. 법정지상권에 있던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판례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다양한 판례들 중에 우리가 선별학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전원합의체 판례는 아니지만 선례가 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이게 선례가 돼서 이후에도 이 판례를 그대로 따라주는 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리딩 판례군이라고 합니다. 리딩 판례. 그 판례들을 그대로 쭉쭉쭉 따라서 지금도 끊임없이 판례 법리가 쌓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는 그랬고, 자, 2021년도 보시면 1문의 채권 총론, 채권 양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중요하죠. 자, 그리고 2문의 상속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보시면요. 물권법에서 공유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문 채권 강론에서는 임대차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더 한정시켜 볼까요?
채권 총론 부분과 물권법은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총론에서의 주요 쟁점, 물권법에서의 주요 쟁점, 그리고 그 주요 쟁점에서 가지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례, 그 주요 쟁점에서 가지고 있는 리딩 판례, 선례가 되는 판례들은 반드시 학습을 우리가 함께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걸 학습했음을 대전제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씻었고요. 밥을 지었고요. 그리고 밑반찬 등 메인 반찬 등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밥을 먹고 반찬 등을 하나씩 먹습니다. 그쵸? 뭐 순서가 정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무조건 이것부터 먼저 먹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정된 시간 안에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배열해서, 그쵸? 답안지라고 하는 규격의 B3 답안입니다. B3 답안에 바로 그대로 이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 두 개가 꼭 비례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모두에게 동등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제시하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자라고 하는 교수님들, 실무가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 출제자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A가 뭐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A는 이겁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학습했던 전원합의체 판례라든지 선례, 리딩이 되는 판례에 대한 최종 결론이죠. 우리의 생각들은 살짝 뒤로 보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판례 사안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답을 쓰시는 게 아니라 판례의 최종 결론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고 판례대로 따라가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생각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생각도 나만의 온전한, 완전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쵸? 기존 교수님들이 말씀하셨고 기존 기본서에 써져 있었던 이러한 판례에 대한 나름 평석 같은 겁니다. 교수님 평석이죠. 그걸 내 생각인 양 덧붙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교수님들의 견해라든지 이 판례 평석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판례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이런 느낌으로 추가적인 기재 요소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죠. 여기까지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저랑 이제 답안 특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어디 가려고 하냐면 바로 여기에요.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이냐, 어떻게 조각들을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정갈하게 끼워 맞추거나 차례대로 배열할 것이냐, 바로 그 부분을 저와 함께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겠습니다. 법원행시 5개년 기출도 분석을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기출은 안 나온다가 아니라 또 나온다예요. 또 나오는데 어떻다?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나날이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지고 공부학습의 깊이가
공부 학습량이 깊어지면서 당연히 계속해서 발전하듯이 문제들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일단 기존 기출 플러스 새로운 신유형의 판례들,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정립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이 바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에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가며 간단하게 저랑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민법입니다.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며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권리, 의무. 권리, 의무. 자, 이러한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민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권리라는 게 발생하고요.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나오죠.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두고 분쟁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다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과 다툼을 알아서 해결하면 좋아요. 친구야,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어때? 그쵸?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즉, 당사자들끼리 사이좋게 평화롭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쟁, 다툼을 본격적으로 어디서 하겠다라는 거냐면 법원 들어가서 재판정 안에서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표현이 더 무섭게 바뀌죠. 분명히 법원 밖에서는 그냥 다툼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랬는데 본격적으로 법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투쟁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법정 투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법정 투쟁하는 장소가 바로 법원이고, 이 법정 투쟁하는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게 바로 민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민사법 사례 해결은 로마자 1번.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정확한 이해, 여기죠. 어떤 분쟁이냐? 이게 바로 사실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시는 것. 로마자 2번. 그러한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지에 대한 판단. 여기죠. 즉, 교수님들은 지금 누가 누구와 이런 사실관계에 있어. 그럼 이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는 뭐야? 우린 지금 여기 들어오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관계는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헌법재판소랑 싸울 건 아니죠. 행정청이랑 싸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법소송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헌법소송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예요? 개인과 개인이죠. 그걸 우리는 사법이라고 하고, 바로 이 사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으로서 민법을 공부하고요. 그럼 이 민법에서 권리 의무가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행정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헌법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들어왔으니까요. 여기서는 어떤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민법에서 문제되는 걸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권리 의무가 문제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로마자 3번 보시면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의 파악 및 도출 나왔네요. 바로 쟁점. 어떤 게 문제되는데 어떤 게 쟁점이 드디어 말 나왔고요. 자, 그러면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정과 이론 및 판례 적용. 바로 뭐가 필요하다? 민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조문. 그리고 이 조문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이 기본서를 통해서 어떤 이론의 정립을 해놨어요. 정립된 이론. 즉,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출제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립이란 말을 썼잖아요.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학설 내지는 견해라는 표현으로 많이 보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자가 배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견해가 대립되거나 의견이 분분할 때에는, 자, 그래서 제가 판례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판례 결론대로
따르세요라고 출제자분들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자 5번,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토대로 사례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게 최종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목차가 지금 미리 나온 거 보이시나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설문을 읽으면서 아, 이런 사실관계구나. 그리고 이게 쟁점이 되겠네. 그럼 그 쟁점의 민법 조문이 어디 있더라? 그리고 그 조문과 관련된 정립된 이론이 뭐가 있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나는 질문에 이제 답하기 나옵니다. 바로. 이게 결론이죠. 그럼 목차는 크게 보면 하나, 둘, 셋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판례대로 답을 하기로 나름 불문율같이 약속을 했고 출제자도 어때요?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라고 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꺽쇠 2번. 자, 이제 위에 있었던 단계를 하나하나씩 쪼개볼게요. 자, 설문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만의 정확한 파악과 분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정말 5줄 주어졌으면 그 5줄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사례형을 해결하는 것은 설문에서 제시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동안 학습한 민사법의 법률적인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도출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죠? 학습했음을 전제로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이거 그 사안이구나, 그 판례 사안이구나를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유사 사건으로 인한 혼동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판례 학습을 할 때요, 이거랑 비슷한 거 있어요, 이거랑 비교되는 거 있어요, 이거랑 주의하셔야 됩니다라는 판례들을 연관적으로 같이 관련해서 같이 학습을 해둔다라는 겁니다. 자, 즉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단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실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설령 동그라미 2번. 사실관계의 선입관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어진 설문을 끝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판례 사안인가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나 스스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사실관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설문 안에서 쟁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임의적인 사실관계 추가는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하나 나왔죠.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임의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자의적 해석 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꺽쇠 3번 6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질문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출제자분들은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질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법률관계로 전환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의 유형을 봐야죠.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너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광범위하죠. 너 오늘 여기까지 자동차 타고 왔니? 자동차라는 걸 제시해 줬어요. 너 여기 오늘 학원 오는데 자동차 타고 왔어? 기차 타고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 그쵸? 세 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골라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질문의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번의 쟁점의 제시형이에요. 가장 심플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분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제가 법원행시 기출로 넣어놨거든요. 자, 밑줄 처리된 부분 한번 보실까요? 출제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고 뒤에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차고라는 쟁점이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질문을 던졌는데 차고가 딱 나왔습니다. 이걸로 취소할 수 있니요? 자, 그러면 법률관계로 전환해서 우리가 조문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민법 총칙 어디에 있더라? 민법 어디에 있더라? 조문 찾고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쵸? 이런 게 대표적인 쟁점 제시형이에요. 제시형. 야, 우리 오늘 짜장면 먹을까? 그쵸? 짜장면이 딱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 오늘 밥
밥 먹을까? 너무 거시적이죠. 밥이라고 하는 쟁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쟁점 제시형이 아니라 밥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한식이 있을 수 있고 중식이 있을 수 있고 일식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다양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계속 구체화됐는지를 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2번부터가 쟁점 도출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명확하게 이 쟁점이다라고 얘기는 해주지 않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자, 2번의 법원 판단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거야? 그렇죠? how를 던졌죠. how를 던졌습니다. what이라고 하는 차고 이렇게 대놓고 준 것도 있는데 how, 나 이제 어떻게 이걸 던져준단 말이에요. 나 이제 어떡하니? 자, 근데 또 힌트가 있죠. 주체를 법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할까? 법원이란 곳은 어떤 걸 내리느냐면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판결을 하긴 할 건데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 주는데 어떤 판결인지를 이제 구체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대표적인 법원 판단형 문제고요. 7페이지 보시면 자, 법무사 기출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번째 줄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당부를 논하라. 지금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쟁점 제시가 되어 있지만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당부입니다. 그렇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 이런 말도 가능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불가능하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적법하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인용된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기각된다. 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 판단형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제시되든 쟁점이 제시되지 않든 법원 판단형은 어떤 판단인지를 우리가 도출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유형이죠. 3번의 사실관계 추가형입니다.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추가해줘요. 야, 만약 여기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말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 것 같아? 그쵸? A 플러스 B냐, not A 법 B냐. 완전 다른 사실관계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기존 사실관계에 덧붙여서 A and B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A 플러스 B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쟁점 제시형이든 쟁점을 도출해내야 되는 문제 유형이든 이런 사실관계 추가형은 시험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로 넣어드렸는데요. 크게만 보세요. 기초적인 사실관계, 그렇죠? 기본 베이스 사실관계를 두고 밑에 추가적 사실관계를 하나 툭 던지면서 문제는 딱 이렇게 질문, 그렇죠? 기본, 추가, 그리고 질문. 그러면 기본과 추가를 토대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어려운지 밑에 볼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최근의 모든 문항은 사실관계 추가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답니다. 제가 지금 모든 문항이라고 했죠. 사실관계 다 추가하는 스타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전 문제를 보면요. 거의 한 페이지가 다 문제로 뒤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제시하거나 보세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할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를 주고요. 전혀 다르다. 위와 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 사실관계 추가하여 이런 표현도 있고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민법에 다양한 쟁점을 출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동그라미 2번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변론으로 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그 쪼개져 있는 추가적 사실관계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가 봅니다. 분설된 각 문항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추가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려운이다. 이걸 조금만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요. 우리 수능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실게요. 언어 영역 어때요?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의 경우 엄청나게 긴 지문을 주죠.
큰 시험지 안에 다단으로 여기 박스 하나 쭉 이렇게 주고요. 문장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위 내용이 담고 있는 게 위 문장에서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은 이러면서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한번 채택해 봤죠. 이런 경우 여기 있는 문제 지문을 먼저 보고 설문으로 올라가서 역으로 하는 공부 방법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기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줘버리고요. 질문에 또 사실관계를 추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많은 연습이 필요하시겠죠.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소요가 많아지죠. 딱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 문제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계산과 관련돼서는 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민사법도 그렇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학습하시는 형사법도 그렇고 형사법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 동기 파악을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치정극이다 아니면 돈에 의한, 금전에 의한 원한이다 이런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금전과 관련된 건 민사법 영역에서도 형사법에서는 범죄의 동기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이마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이마만큼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그거 자체가 분쟁이죠. 나는 내 손 안에 1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0원밖에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 50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100원을 주장했고 왜 50만 원만 줬을까요? 그쵸? 왜 50만 줬을까요? 100원을 주장하시는 분과 50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야 100원 맞네. 아니네. 50원이네.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계산을 통해서 최종 금액을 답안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행시 기출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이건 이제 이자라든지 지연손해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밑에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원행시의 경우 채권 총론에서는 변제 충당과 상계 충당이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자 계산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며 배점과 무관하게 직접 판단인자를 통해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과 맞물려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점수 확보에 치명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학습이 필요하신 것 가로 열고 닫은 부분입니다. 바로 이율이라고 하죠. 이자, 월 몇 프로.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그 원금을 못 갚았을 때 쌓이는 것. 지연된 손해배상금이죠. 여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평소에 잘 정립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물권에서는 저당권에서 계산 문제 출제가 가능하며 아래 법무사 문제가 대표적인 일괄경매에서의 공동저당입니다. 즉 크게 보면요. 돈을 물어볼 만한 파트가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한 금전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아서 담보권, 저당권 등을 실행해요. 바로 경매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니까 배당금이란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배당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 달려들겠죠. A라는 분도 달려들 거고 B라는 분도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이 배당금에서 얼마씩 받는 거니? 라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채권 총론 파트에서는 이자라든지 물권법 영역에서는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 일단은 지금 모든 기출 영역대가 이 두 가지로 나름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출제자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 대비를 위해서는 채권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물권법 영역에서는 저당권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계산 문제를 추가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나름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밑에 법무사 기출 질문 보시면요. 볼드 두껍게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정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 그리고 그 근거. 자, 이제 근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거란 말이 나왔을 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어떤 근거를 원한다? 바로 조문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걸 제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조문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니? 바로 여기입니다. 해석. 바로 판례 근거. 다시 한번 이제 나왔죠? 조문 목차 1번, 판례 목차 2번. 그리고 나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 받을 수 있는 3번 결론. 그래서 배당 금액은 얼마니? 배당 금액 제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목차 하나, 둘, 셋. 그죠? 일단 기본 스탠다드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꺽쇠 4번. 자, 이제 구체적인 쟁점의 파악 및 도출입니다. 이제 구체적이란 말은 지금까지 쭉 와 봤을 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출제자분께서 사실관계를 제시를 해 주십니다. 사실관계를 제시를 해 줬고 우리는 이 사실관계를 나름 분석을 했어요. 그쵸? 나름 분석을 하고 어떤 쟁점이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 둡니다. 어떤 쟁점이며 여기서 그거를 낸 거구나. 어떤 판례냐를 일단 얼추 예상을 해 두죠. 근데 이 예상이라고 한 겁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쟁점이고 어떤 판례인지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교수님들이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일단 대략적인 큰 틀을 잡아놨어요. 그죠? 뼈대를 잡아놨습니다. 일단 무조건 조문은 잘 찾아내야 되겠다. 그 쟁점과 관련된 조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떤 해석론을 내어 놓았는지, 내가 여기서 생각했던 판례가 맞는지, 그리고 그 판례대로 3번 나는 결론을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조문과 판례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쟁점입니다. 구체적 쟁점. 어떤 점이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반찬 나와 있고 밥 나와 있고 찌개 나와 있습니다. 밥 괜찮아요. 그렇죠? 반찬 괜찮아요. 근데 찌개가 다른 게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두고 우리는 구체적 쟁점이라고 합니다. 아주머니, 이모님 지금 다 괜찮은데요. 찌개가 잘못 나왔는데 짜장과 짬뽕을 시켰는데 사장님 단무지가 안 왔는데.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분쟁인 거잖아요. 다시 이제 얘기할까요? 왜 우린 이걸 찾아야 된다? 여기가 바로 분쟁 다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쟁과 다툼이 없으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행복한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다음 달에 친구야 돈 갚아 이랬는데 친구가 고마워 하고 돈 갚았어요. 어때요? 우리가 법원까지 갈 일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행복한 겁니다.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했고 의무자는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건데 돈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안 주겠다라고 이유를 들어본 거예요. 바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쟁점의 제시형에서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갑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 2000제곱미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미터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하여 갑은 그렇게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렇죠? 우리 수험생분 입장에서 어떤 토지를 매수할 때요, 100제곱미터 정도면 2000제곱미터 중에
중에 20분의 1 정도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서 가격 책정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100제곱미터는 국가가 수용을 해가겠다라는 거구나. 그럼 내가 1900제곱미터 가지고 여기다 땅을 짓든 농사를 짓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66제곱미터가 도로에 편입됐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나라면 안 사죠. 처음 해보세요. 100제곱미터 정도만 국가도로로 편입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정도가, 조금 더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20분의 1 정도가 지금 수용될 거라고, 도로에 편입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했는데 대금보다 더 매수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들어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갑이 매매계약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 정도 이상은 도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동기의 착오. 보세요. 이렇게 쟁점이 제시됩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동기의 착오였던 거죠. 동기의 착오. 100제곱 정도 미터만. 동기의 착오. 현장 확인 없이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갑의 착오에도 과실은 있답니다. 그렇죠? 제대로 더 알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죠. 왜냐하면 도로가 100제곱미터가 수용이 된다고? 그럼 내가 주무관청에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진짜로 100제곱미터인지 아니면 도로 편입 대상이 조금 더 넓은지 한 번만 알아봤다면 이 계약을 체결 안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뭐는 없대요? 중대한 과실은 없답니다. 자, 쟁점 다 제시됐죠. 자, 이제 대입 한번 해볼까요? 구체적 쟁점, 지금 관련돼서 쟁점이 제시됐습니다. 착오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착오에서 어떤 걸 얘기해줘요? 구체적으로. 아하, 두 가지를 주네요. 착오에서 두 가지를 이제 줍니다. 바로 동기의 착오란 걸 줬고요. 그리고 중과실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중과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 들어가시면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일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해보자. 자, 이제 밑에 본문 가봅니다. 위 문제에서 착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결국 이거 물어본 거죠. 착오에서 구체적인 쟁점은 뭐다? 동기의 착오와 중과실이라고 하는 요건 충족 여부. 그 두 번째를 보시면 설문에서 동기의 착오와 중과실 아님을 이미 제시했다. 다만 본문항의 쟁점이 제시형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숨은 쟁점이 하나 더 있다. 핵심이죠. 즉 설문에서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66제곱미터가 도로에 편입되어 남은 토지만으로 갑이 매매계약 체결한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과연 일부 취소라고 하는 숨은 쟁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즉 보세요. 착오를 이유로 우리가 취소라는 걸 한다 그러면 취소는 전부 취소해도 되잖아요. 제가 아까 왜 밥으로 예시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밥 잘 나왔어요. 반찬 잘 나왔습니다. 근데 찌개가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면 밥이랑 반찬이랑 찌개랑 전부 올스탑을 걸고 우리 기분 나빠서 다른 데 가겠습니다 해도 되죠? 근데 밥 꼬들밥 잘 나왔어. 반찬도 정갈하게 녹그릇에 담아서 엄청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찌개가 딴 게 나왔어. 찌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세요. 요런 게 숨은 쟁점이에요. 착오라는 걸 제시를 해주면서 또 함정 하나를 더 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쟁점 도출은 처음부터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건데 쟁점이 제시됐다 하더라도 너무 안심하거나 마음을 놓으시 마시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한 디테일한 면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찾아주셔야지 다른 수험생분들과의 격차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바로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다? 일부 취소라고 하는 숨어 있는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법원 판단형 한번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어본 건 법원의 판단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본문에 써놨습니다. 법원 판단의 경우에는요, 설문에서 우리 수험생 첫 번째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보셔야 돼요.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설문에 제시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설문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을 제기했느냐는 또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변호사 시험 기출 앞서 봤던 거 그대로 가봅니다. A는 2011년 5월 8일 법원에 C를 상대로 B에 대한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 B를 대위라는 말,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대위라고 돼 있죠?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 설문에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해요. 즉 민법에서요, 법원 판단을 물어보고자 할 때요,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내는 소송 유형이 첫 번째 채권자 대위 소송이고요, 두 번째 채권자 취소 소송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법원 판단을 딱 물어봤을 때 이제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쟁점 도출형으로서 법원 판단형은 설문에 관련 내용에 힌트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문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사안에서는 채권자의 대위 소송이라는 게 제기됐어요. 자, 그러면 즉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묻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두 가지 방향이 무조건 필수적 기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러한 대위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니?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원으로 들어올 때는 소장의 형식이라든지 적식이라든지 필수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건을 만약에 보세요. 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못해서 형식 자체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두고 각하라고 합니다. 문전 박대죠. 너 우리 집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판결 나왔죠? 자, 근데 교수님들이 배점을 조금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는 적법하게 제기됐답니다. 소가 이제 적법하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라고 한 거죠. 식탁에 앉아. 그래서 밥 한 숟가락을 딱 뜨려고 했더니 갑자기 밥은 먹지 말래요. 집에는 들어왔는데 밥을 먹지 말랍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청구 기각이라고 하죠. 기각 판결. 이게 바로 패소 판결인 거예요. 왜 먹지 마라고 했더니 손 안 씻었잖아. 그쵸?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손도 씻고 손도 닦고, 그쵸? 그리고 밥 먹을 준비를 딱 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으라는 거죠. 승소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답변은 3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법원 판단에 대한 질문은 답변이 3개 나오는 거예요. 미안한데 부적법해. 인용. 기각. 표현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마다 표현이 다른데 이거는 받아들여졌다. 네 얘기가 맞다. 받아들여졌다. 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각각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써놨죠.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적법한가의 문제이다. 그 다음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이 보세요. 적법하다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기각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 중
소송 요건이란 걸 반드시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소송 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거죠. 먼저. 따라서 소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입니다. 이걸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 검토라고 해요. 워낙에 일반 국민들이 법원의 소송을 무자비하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소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채로 걸러내는 겁니다.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채로 걸러놔요. 그쵸? 채를 딱 위에 올려놓고 돌덩이라든지 쭉 올리면 빠질 것만 쭉 빠지죠. 바로 그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여기서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들어오는 게 축소되는 거죠. 이만큼 지금 들어왔는데 채를 통과한 건 어때요?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축소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작업을 법원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꺽쇠 5번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꺽쇠 5번에서 이제 본격적인 법률의 적용, 조문과 쟁점을 찾았으니까 이 조문과 이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제가 민사소송법을 써둔 거는 민사소송법 답안 특강 때도 당연히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민법만 보고 있다 그러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 법학은 성문법학, 조문해석 법학이기에 정확한 조문을 바로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제가 딱 1번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잖아요. 우리 법학은 어떤 법학이다? 불문법이 아니에요.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에 규격화된 법전이라고 하는 거에 문장이 차곡차곡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오픈북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가이드라인 치고는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추상적 기재를 구체화해 놓은 게 바로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표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조문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좀 추상적일 수 있다. 추상적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쓸 때 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문장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갑자기 단 이건 안 돼. 그럼 이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이땐 하고 요러면 안 된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원칙과 예외, 된다, 안 된다라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다양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그 다양하게 기재된 것 중에 이번에는 요게 적용될 것 같은데 원칙, 이 추상적인 걸 바로 어떻다? 이제 구체화 시켜놨다라는 겁니다. 구체화시켜놨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성문법학, 조문해석 법학이기에 정확한 조문을 바로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평소 법전을 찾아보는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자신도 모르게 조문의 누락이 발생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1차를 마치고 나면 2차 학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본서도 중요하지만 2차 학습에 오셨을 때는 이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픈북이에요. 이미 우리는 컨닝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컨닝 페이퍼란 말이에요. 치트키죠. 법전이 딱 있어요. 평소에 엄청 자주 봐놔야 되겠죠. 남들은 법전을 왔다 갔다 뒤척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조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손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대략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계속해서 봐왔으니까. 그럼 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 들어가셔서 설문 딱 읽고 오, 고법전이네. 고법전이네. 그래서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가끔가다 이제 얘기하는 게 설문 읽으면서 왼쪽으로는 조문 이렇게 넘기고 있어. 그쵸. 왜냐면 민법 시간에는 민법을 미리 펼쳐둘 거예요. 민법 제일 앞장을 펼쳐둘 거고 아, 요거 그건데 대략 저기 뒤쯤에 있긴 한 500조 때쯤 있겠네. 이렇게
설문을 읽으면서 법전도 함께 찾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뭐다? 바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다. 정확하게 나왔네요. 법적 근거, 판례 근거. 그쵸? 이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합쳐볼까요? 이게 바로 뭐다? 우리는 이제 나왔습니다. 답을 하기 위하여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을 하기 위하여 어떤 거? 그쵸?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 왜? 바로 여기죠. 왜 그런 대답이 나왔어?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 그걸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상대방이 납득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 수험생분들은 답안지란 걸 통해서 출제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이 왔고 그 어떤 답이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납득을 위한 적법하고 정당하고 타당한 근거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근거가 5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5개의 근거를 모두 제시한 분과 근거가 5개인데 3개밖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출제자라고 하면 어때요? 당연히 5개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분에게 더 많은 배점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더 많은 가산점을 더 주려고 할 거예요. 대학 시절에 레포트를 쓸 때도 10장 써오신 분과 엄청난 레퍼런스 이런 자료들을 참조해가지고 20장을 써오신 분들 교수님들이 분명히 살짝 달리 볼 겁니다. 아, 이 친구는 자료 또 엄청 충실히 잘 찾았고 정리도 잘해놨네. 참고문헌도 잘 달아놨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조금 더 배점을 주려고 하는 게 교수님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성의도 본다라는 거예요. 성의도. 결국은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이진 않습니다. 노력이 가상하구만. 이 친구는 엄청나게 많은 법적 근거들을 그래도 제시했네. 그 성의도 무시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조문과 관련된 이제 이론과 구체적인 판례. 특히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정립된 이론입니다. 정립된 이론. 그건 더 이상 모두의 약속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립된 이론이란 말은 이견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견 없는 건 바로 답안에 쓰셔도 돼요. 자, 이제 이쪽 부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견 없는 이론은 답안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견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의견입니다. 다른 견해라고도 하거든요. 자, 다른 견해가 있을 때는 얘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견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견해에 대해서 판례가 최종적으로 답을 해준 것. 미안한데 다른 견해도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래. 대법원의 최종적인 해석, 이걸 우리는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기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크게 보면 요거 하나, 요거 둘이에요. 자, 근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만약에요, 이견 없이 정립된 이론과 판례 내용이 동일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얘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만 쓰면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평소 민사법의 학습 상태, 즉 개념과 이론의 정확한 이해, 판례의 정확한 암기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무사 및 법원행시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경우 판례 사안을 보세요. 그대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와 함께 조문, 판례 근거, 이렇게 두 단어를 우리는 형광펜 한번 진하게 그릴까요? 법적 근거 형광펜, 뒤에 판례 근거 형광펜. 이렇게 법적 근거와 판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즉 우리 수험생분들이 출제자라고 했을 때요, 너무 부담을 새로운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만들어내서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수학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수학은 완전 창작 문제잖아요. 정립된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정립된 공식대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법학은 어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립되지도 않고 의견이 다분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게 실무잖아요. 그죠? 그게 실무죠. 근데 그 실무를 뛰어넘어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대법원 판례 사안이 사실관계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판례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교수님들도 출제 부담감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판례 사안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학습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렇죠? 더 이상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모두에게 중요한 건 또 뭐다? 바로 판례 학습입니다. 100개의 판례를 알고 있는 분과 50개의 판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그 50개 차이 나는 곳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했을 때 당연히 100개를 알아가신 분들이 답안을 더 잘 쓸 거예요. 올해 법원행시 2차에서요. 최신 판례들이 엄청나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그 최신 판례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답안을 엄청 잘 쓰셨을 겁니다. 바로 그 차이였던 거예요. 한번 보고 들어갔는가 보지 않고 들어갔는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그 판례 개수 몇 개가 합불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럼 보세요. 판례를 보고 들어갔다. 판례를 안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이분들보다 합격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보고 한번 해볼까요? 보고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자세히 봤다. 나는 대충 결론만 봤다. 결론은 맞추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이분과 이분 다 결론은 똑같이 맞췄습니다. 결론은 맞췄는데 어디서 승부가 갈리죠? 여기 있죠. 더 자세히 보신 분들이 당연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신 분들 중에서 결국은 뭐예요? 자세히 봐도 결국은 승부는 여기잖아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답안 기재를 하셨다. 답안 기재를 못했다. 당연히 이분이라는 겁니다. 맞죠? 당연히 이분이라는 겁니다. 더 축소할 수 있어요. 답안을 기재하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자가 출제자가 원하는 답에 정확하게 딱 간략하되 정확한 워딩을 써서 딱 던져준 겁니다. 그쵸. 몇 마디 안 했는데 충격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이 당연히 더 많은 배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결국은 스킬 측면이에요. 그래서 2차 학습은 내용 학습 하나, 스킬 학습 둘 이렇게 두 가지고 지금 저는 이쪽 구간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답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콤팩트하게 대신 정확하게 출제자가 원하는 질문에 정말 한정된 워딩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제 그걸 학습하기 위함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꺽쇠 이제 6번부터 본격적인 답안의 전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